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선택의 일률적인 이용시간 제한을 둔다고 해서 일정 정도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도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서 정책 공조를 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정치 신인 영선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엿새 전 취임사에선 자유를 반복했다면 이번엔 초당적 협력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추경과 국회 원구성 등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대통령의 당부가 효력을 발휘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특별열차로 가는 광주행에서도 대통령이 던진 통합 화두는 읽히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와 함께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북한의 백신 지원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민생을 언급하면서 의회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엿새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큰 골자는 전국 370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금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먹는 치료제 확보 등 방역 의료체계 전환 지원과 4인 가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 원 등의 방안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대해서는 북한만 호응하면 백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과 다양한 경제 안보를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연금, 노동, 교육 세 가지 개혁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연설문을 보면 경제가 10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이 위기, 안정, 소상공인, 개혁 순입니다. 의회주의는 4번, 초당적 협력은 3번 등장했습니다.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콕 집어 협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제 문제 앞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게 이번 시정연설의 핵심 메시지로 읽힙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맨 넥타이 색깔도 화제였습니다. 주로 맸던 빨간색이 아니라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등장해 의회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야는 비교적 차분하게 윤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푸른색 계열인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이 모두 기립해 박수를 치며 맞이했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길에 통로에 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시정연설 도중 18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의석에서 윤 대통령의 첫 연설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의석으로 이동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도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에 관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공적으로도 대단히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기자들 앞에 서서 첫 시정연설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또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연설 뒤 기다려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민생이 절박하다는 것이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그 입법부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정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협치의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여야의 협치를 거듭 강조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라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덕수 총리 인준 협조를 거듭 당부했지만 여야 대치 전선은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답을 피했던 민주당은 협치를 원하면 수준 이하 장관들, 문제 있는 인사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반쪽 내각을 벗어나려면 당장 총리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하는 만큼 낮은 자세로 국회에 손을 내민 겁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국가 어떤 협치와 그리고 어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 미리부터 이분이 총리를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꼭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요청에 즉답을 피하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수준 이하 장관들부터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정호영 복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콕 찍어 거론했는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백하게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후에 공정한 공무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을 연결짓는 건 구태정치라며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저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먼저 처리를 해야죠. 한덕수 총리 인준은 물론 이번 주 시작되는 추경안 심사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전국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특별열차를 타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전용 비행기나 헬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타는 특별열차로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도 직접 부를 예정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념식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 새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능한 전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윤 대통령은 전용 비행기나 헬기가 아닌 특별 열차로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KTX 특별 열차를 빌려 단체로 이동할 예정인데 대통령이 이 열차를 타겠다고 하면서 장관과 수석들도 함께 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왕이면 민주당 의원들까지 함께 가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는데 공식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호상의 문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동 수단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추모 공연, 대통령 기념사, 기념 공연 등으로 이어지는데 마지막 식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입니다. 합창이 아닌 제창은 합창단 없이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형식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도 직접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면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 됩니다. 이와 함께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담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이것을 위해서만 개헌할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 개헌을 추진할 때 5.18 정신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열차 이동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까지 이번 5.18 기념식에서는 여러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의 의미뿐 아니라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같은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5월 단체 지원을 약속하며 호남 민심 달리기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공략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린 양당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기간 호남에 공들이며 통합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은 물론 중도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5.18 단체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광주만의 것도 특정 정당 소유물도 아니라며 앞으로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의 정신은 좌파 우파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입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이 위대한 정신을 이용해 왔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과거 시 표현으로 성인식 논란을 빚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반적 국민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는 인사 악재를 털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과반 넘는 의석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특히 부동산 민심을 공략해 반전을 모색하려는 겁니다. 송영길 후보가 발표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공론화하고 입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할 예정입니다.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 제명 절차도 마무리 짓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추가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김은혜 후보를 도우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며 선거를 앞둔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앞두고 여야 모두 중도 확장을 노린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늘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짤막한 공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전인 당선인 시절에도 또 취임 이후에도 강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인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지만 당 지도부가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 일을 여영국 대표 등에게 처음 공식적으로 알렸는데도 여 대표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면서 발설하지 말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면서 정의당은 심사 과정에서 성폭력 전력을 공천 여부 판단에 기준으로 두고 있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당 대표와 사무총장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강 전 대표가 문제 삼은 사건 처리 과정을 여 대표가 발설하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 전 대표가 비공개로 해당 사안을 논의해달라고 한 것이 와전된 측면이 있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엔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확정이 됐는데 청와대를 떠나서 그야말로 용산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건물에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나부끼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대통령은 다정하게 계단을 내려와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방한 때도 그랬고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용산시대가 개막하자마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장소로 대통령실 지하 대강당을 낙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취재진이 모두 입장할 수 있는 넉넉한 400석 규모 공간으로 단상과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초 용산 집무실 앞 이곳 야외 잔디밭도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날씨 변수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지하 대강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만찬 역시 용산 집무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호텔 출장 음식을 공수해 진행합니다. 오는 20일 오후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을 방문할 예정이고 기업인 초청 행사와 대학 강연, 판문점과 DMZ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등을 놓고 일정을 세부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 관례상 마중이나 배웅은 국무총리가 해왔는데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이라 대통령실은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올해 돌려받는 용산 미군 기지 가운데 일부를 일반 시민들에게 조기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지 곳곳에서 여전히 발암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임시로 땅을 덮고 체류 시간을 제한하면서까지 정부가 기지 개방 시기를 앞당기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통해 올해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반환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조기에 개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용산 미군기지 전체 가운데 약 4분의 1인 55만 제곱미터의 반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올해 안에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임시 개방하는 곳은 학교와 미군 숙소, 체육시설 등입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 오염도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돌려받은 사우스포스트 미군 숙소 부지에선 기름 오염 정도를 의미하는 TPH 수치가 공원 조성이 가능한 기준치의 29배를 넘었습니다. 또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도 각각 기준치 3.4배, 2.8배를 초과했습니다. 재작년에 반환된 종합체육시설 부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서 기준치 36배를 넘는 TPH 수치가 검출됐고 중금속 물질인 구리와 납, 아연도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조기 개방에 앞서 제대로 된 정화 작업은 생략되고 임시 조치만 이뤄집니다. 오염된 땅을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으로 덮고 공원 체류 시간을 제한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졸속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오염물질에 대한 역치가 조금씩 다를 텐데 천편일률적인 이용시간 제한을 둔다고 해서 일정 정도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인천 부평에 있던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은 지난 2019년 반환돼 일부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지만 지금까지도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캠프 페이지는 지난 2005년 반환 후 무려 4년 동안의 정화 작업을 마쳤지만 땅속에서 폐기름통 수십 개가 발견되면서 정화 작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용산 공원을 위한 첫 삽을 뜨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조기 개방이 자칫 미국의 환경오염 책임을 덜어줄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가 이렇게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미 40만 명에 육박하고 누적 사망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간부들을 질책하고 인민군 투입도 지시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발열 환자는 39만 2,920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10만 명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환자는 121만 3,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공개한 발열 환자 현황을 보면 평양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집중됐습니다. 연령대별 사망자 수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한 원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선 첫째로 당뇨병이나 심장질병, 고혈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의 긴급 지시에도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간부들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책임도 다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서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민군을 투입하라는 특별 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평양 대동강구역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 공급과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서 신속한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방역 상황 속에 확진자 규모가 연일 불어나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2, 3일이 지날 때마다 환자 수가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온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의료 지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망률이 올라가는데 홍콩에서 오미크론 유행 시기
80세 이상 고령층 사망률을 조사했더니 접종 미완료자가 완료자보다 6배가량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홍콩의 백신 미접종자 사망률을 북한 인구에 적용해보니 사망자가 3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홍콩은 의료 인프라가 북한보다 더 낮고 유행이 모두 지나기 전까지 모은 데이터라 사망률 수치가 조금 낮게 집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34,540명은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소 투여나 폐렴 치료가 필요해 입원해야 하는 환자는 현재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연령별 입원 환자 데이터를 북한 인구에 대입했더니 환자 10만 명당 입원 환자는 5,400명 나올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구의 30%가 감염되면 42만 명이, 50%가 감염되면 70만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북한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달 중순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콩에서 환자가 2배로 느는 더블링 주기가 3일이었던 걸 고려해 북한의 더블링 기간을 3일로 적용하면 지난달 15일 환자 수가 1,213명, 2일로 더 짧게 적용하면 37명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의료 지원이 지금 당장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단체 협력 중심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자 협력도 정부가 직접 하는 데 있어서 북이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를 지원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프로세스 등을 벤치마킹해서 정부도 북한이 발열자 중심으로 환자를 진단해 훨씬 많은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지 못하는 만큼 감염 전파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오히려 대북 신뢰와 남북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당장은 정치적 조건을 빼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통해 실질적 상황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이 이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은 오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금 당장 북한이 백신을 받아들여도 빨라야 한 달 뒤에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유행의 정점을 지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지원에 너무 주력하기보다는 당장 환자에게 도움이 될 시급한 조치를 챙기는 게 절실하다면서 대증요법과 폐렴 치료, 또 항바이러스 치료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를 고려할 때 당분간 정부의 방역 지원 의사에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의 통지문으로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입니다. 대북 통지문엔 백신을 비롯해 의약품과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할 용의는 물론 방역 경험 등 기술 협력 지원 의사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실무 접촉을 통해 북한 당국의 방역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도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통지문을 접수할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협력을 매개로 한 남북 대화 재개에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장 우리 정부의 지원을 수락할 그런 어떤 정치적 입장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은 당분간 봉쇄 강화 등 독자적인 방역 대응에 주력하면서 중국을 통해 해열제 등 의약품을 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의약품 부족으로 사재기와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발열자 급증에도 한약이나 민간요법에 매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북한식 방역 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수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밀가루 제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 물가 관리에 연일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발언이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처음 나오기도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빵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한 동네 빵집.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빵을 구웠지만 밀가루부터 설탕, 버터, 달걀 등 요새같이 재료값이 뛰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빵값을 올리자니 손님이 줄어들까 무섭고 그대로 버티자니 손해가 늘어 고민입니다. 최대한 대로 버텨보고 우리가 마진을 보려고 한다면은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게 가격이 상승되면은 소비자는 그만큼 움츠리잖아요. 최근엔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가격이 더 뛸까 걱정이 큽니다. 식당의 필수품인 식용유는 이미 비상입니다. 마스크 대란 때처럼 판매 수량을 제한해도 재고가 떨어진 제품이 눈에 쉽게 띕니다. 덩달아 가격도 치솟는데 실제로 한 대기업 제품은 지난해 3,000원대에 팔리던 게 어느새 5,000원을 넘겼습니다. 한식집이니까 식용유를 많이 쓰고 거의 뭐 전 종류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밀가루나 식용유 등 먹거리 재료값이 급등하면서 관련 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새 정부는 경제팀을 꾸리자마자 또다시 물가 안정을 강조했지만 나라 밖 영향이 커 뾰족한 대책을 찾긴 어려운 상황.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서 정책 공조를 해야. 금리 인상 속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수요 증가와 대규모 추경 등 물가를 자극할 일들이 이어지며 한동안 밥값은 오르고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게 생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금융, 세제 등의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해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파격적 주택 공급을 통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만간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에 초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금융, 세제 등의 규제 완화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성급하게 풀었다가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 청약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파격적 재정 금융 지원, 청년 맞춤형 LTV, 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물론 질적 혁신을 통해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 사는 임대주택 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광역철도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선 공약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한국형 가상화폐 루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는 개발자와 투자자, 수수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거래소, 그리고 제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을 내버려두는 정부까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루나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7만 원이 됐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게시판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넘쳐납니다. 한 유튜버는 루나 투자금 3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리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못 버티겠어. 이게 점점 힘들어. 루나 개발자 권도영 대표의 평소 거만한 행태는 투자자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가상자산 거래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코인 상장을 돈벌이로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루나의 투자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루나에 문제가 생겼을 땐 다른 거래소보다 늦게 입출금을 중단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가치평가라든지 회계 감사, 미래 투자 계획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보 없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불공정 거래를 억제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만 1,200만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도 정부가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감시나 감독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잠시 과열을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이 들여다봐요. 혹시나 이거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투기성, 작전 세력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감독합니다. 근데 자산시장은 감독관이 없어요.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루나의 가치 폭락으로 20억 원가량을 잃었다는 인터넷 방송인이 코인 발행업체 대표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며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투자 실패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J 챈서스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코인 관련 방송을 하는 김모 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국산 코인 루나를 발행한 업체 대표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김 씨는 코인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대책을 묻고자 찾아간 거지 범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도영 대표는 공식석상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일단 사죄를 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던 어떠한 계획을 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7년 코인 투자를 시작한 김 씨는 루나 코인 2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가 최근 폭락장에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12일 저녁 코인 발행업체인 테라폼 랩스 코리아 권도영 대표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에게 권 대표의 소재를 물었습니다. 집에 없다는 대답을 듣고 나왔지만 가족들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분 주소는 인터넷에 그분의 주소가 등기부 등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일으킨 점 사죄드렸고 경찰관 분께 정말 죄송하고 이달 초 10만 원이던 루나 코인이 한순간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도 속이 타들어가긴 마찬가지. 김 씨의 행동에 공감한다며 해코지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격한 반응도 많습니다. 저 같으면 다 버렸어요. 비트코인은 저는 저도 지금 한 2억 박았다가 지금 1,200만 원 남았는데. 하지만 손실 위험을 알고도 투자해놓고선 실패한 책임을 딴 데 묻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뭘 그걸.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까지 몰래 들어가는 건 주거 침입이라는 판례도 있는 만큼 합리화해선 안 되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평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적 공간의 침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적인 그 법적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그런 것이 이제 민주사회의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은 권 대표 가족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내용과 주소 등이 담긴 경찰 내부 문서가 코인 관련 단체 SNS 방까지 흘러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인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그 입법부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지정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부 반대하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은 여야 의원들의 경청 속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국회에선 여전히 일부 장관과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또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뭐 대선 국면에서 계속 영선 대통령, 정치 신인 이런 점을 강조해서 그런지 일단 본회의장은 대통령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떤 좀 장면이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 저는 박범계 의원하고 악수할 때 여야 의원 모두 박수친 장면, 그리고 피켓팅이 사라진 점 이렇게 좀 꼽을 수 있겠는데. 앵커님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보는 눈이 똑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당 의석까지 다 가시면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도시더라고요. 그러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한 두 번 정도 일문일답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거의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연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뭐냐면 네. 연금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연금 개혁은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요,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연금 개혁하겠다고 첫 번째 시정 연설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15년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연금 개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당대표실 부실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네.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세종시에서는요, 한 번도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파 정당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연금 개혁은 선거에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은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정말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군인 공무원 매년 적자가 올해만 해도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55년 국민연금이요, 고갈됩니다. 이러면요, 나라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연금 개혁 중요한 사항을 첫 번째 화두로 제시하신 것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개혁은 미룬 개혁이라고 했거든요. 미룬 그렇죠. 개혁 완성 없이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잠시 뒤에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이 밖에
평론가님은 어떤 게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주목하는 장면은 박병석 의장께서 의장한테도 인사하셔야죠 하니까 네. 뒤로 돌아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사실 너무 거칠지 않고 좀 편안하고 즐겁게 협치를 할 수 있는 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께 예의를 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한다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아마 국회의장님도 꼭 인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 저는 다만 저도 역시 연금개혁 뭐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3월 2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요. 대선 공약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TV 토론 당시 대선 후보들이 모두 동의했던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얘기하고 벌써 여야가 나눠져서 너네 때문에 협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첫 발을 디딜 때 박홍근 원내대표 이런 제안을 좀 받았다면 연금개혁이라는 정말 선거가 있을수록 어려운 이 뜨거운 감자 같은 과제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노동개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어요. 대선 후보 TV토론 과정 보면 정의당의 심상정 당시 후보가 가장 날카롭게 비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혹시 최근 자주 만나고 있는 재계의 주장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를 하고요. 오늘 정의당 의원들하고도 악수를 하셨는데 정의당과도 제대로 된 협치를 하려면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집중해왔던 정의당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협치가 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윈스턴 처칠과 애틀리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사례예요. 그런데 애틀리가 처칠을 도왔다는 점에 방점을 두신 것 같은데 처칠이 애틀리를 기용해서 애틀리의 의견을 들었다는 점도 좀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사를 보면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너무 아는 사람, 뭐 가까운 사람, 뭐 패밀리 인사, 아가페 인사다 이런 말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뭐 반대하는 의견, 국민의힘에서도 뭐 제가 보면 좀 타당한 쓴소리가 나옵니다. 폭넓은 의견을 들어야만 뭐 초당적 협치이든 여러 가지 다양성을 반영한 정치든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처칠 총리와 이제 애틀리 부총리 얘기는 과거 이제 보수당과 노동당이 연정했을 당시를 이제 설명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말씀 속에도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협치.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당부했는데 대통령 연설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연설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굵게 짚어주셔서 좀 언급하기가 좀 머쓱하긴 합니다만 하늘색 넥타이를 맨 것도 좀 눈에 띄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켓팅이 없었던 점, 또 야유도 없었던 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품위를 보여주려 했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도 기립박수를 좀 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수할 때도 다 일어나셔가지고 다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잘 갖춰주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을 상당히 예우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이제 원내대표들, 당대표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좀 늦게 오셨거든요. 보통 예전 같으면 좀 늦게 오면 그냥 목례 정도로 하는데 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악수를 청하시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도 상당히 예의를 차려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시정연설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꾸 비교되는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좀 야유했던 장면도 있고 사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워낙에 야유가 더 익숙하긴 해서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예, 아마 민주당이 시정연설 전에 의원총회를 했었는데
어떻게 할지 뭐 예우를 다하는 쪽으로 아마 의견이 모아졌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하는데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곧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면 최근에 진행되는 인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적하는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진보, 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성비 문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총무비서관, 그리고 이른바 간첩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이건 의회에서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여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일부분 대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견을 들어야 좀 더 진정성이 인정받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만날 때 나경원 원내대표도 하늘색, 파란색 옷 입고 왔었고요. 그때 나온 용어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난 단어였고 실제로 두 분이 짜장면 드시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여야가 보여준 국회의원 모습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극한의 대치, 의원 감금 논란, 그리고 위성정당 논란 여야 할 것 없이 참 좋지 않은 선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하늘색 넥타이를 매셨을 때 그 마음으로 야당과 좀 더 대화를 하시고 또 야당이 내는 의견을 무조건 발목 잡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담긴 또 다른 의견이다. 이렇게 좀 존중하는 모습 더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언젠가 전희연 평론가께서 이 자리에서 윤 전 당시 후보였는지 대통령 당선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통 얘기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강조했던 점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앞서 야당의 지적이라고 하셨는데 마침 저희가 발언을 준비했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언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국가 어떤 협치와 그리고 어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 미리부터 이분이 총리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꼭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준비했듯이 시정연설이라는 게 이제 행정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즈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에 나가서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으로 어떤 국정 철학을 담는 연설이겠죠. 협치가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본질적인 건 추경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후보자 인준 관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빨리 인준 좀 해주세요. 지금 정권이 출범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쪽 출범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엔 아니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윤재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셔야 저희가 좀 협치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의견을 몰고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통령께서 성의를 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좀 인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좀 항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도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계속 국무총리 인준을 갖고 발목 잡는다? 그런 인상과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면은요. 6월 1일 날 지방선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도 대선 끝나고 98년도에 총리 인선, 그리고 2002년 대선 끝나고 2003년에 총리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발목 잡기 했거든요. 그때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어요. 지금 상황 보세요. 민주당이 저번 주랑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폭락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민주당도 상당히 좀 아프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러한 것들을 지연시키면은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 정무적인 판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민주당은 그 인준 협조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이 지도부는 없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협치를 원하면 수준 이하의 문제가 되는 인사들부터 정리하라고 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대통령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라 했는데 그 성의 있는 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은 걸까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에서도 이분은 좀 곤란한데요 라고 하고 있고,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은 저분은 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고, 네. 민주당인 야당도 저분은 우리가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명 철회라든지 잦은 사태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윤재순 총무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발언, 행동, 사상적인 생각, 이러한 인식에 상당히 이상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사람 일 잘하니까, 내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잘 아니까 이거는 별 문제 없어라고 인사를 고집하시면은요, 야당으로서는 협치하기가 상당히 명분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민주당 안에선 지금 아까 교수님은 딜레마라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한덕수 불가론과 지방선거 역풍 우려 사이에서 이제 민주당이 고민이 큰 상황인데, 일단 지금은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 표결을 위한 또 의총 토론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 아마 의총을 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뜻을 모이겠다. 그러니까 완전 불가론은 아닌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계속 총리가 없이 가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점을 또 민주당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사실 이게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좋은 선례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하자마자 이런 것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제발 이 시점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발언이,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라는 말을 하면은 그건 뭐 이렇게 잘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못했지만 우리도 못했지만 옛날에 했으니까 봐달라는 겁니까? 그런 식의 변명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부분은 좀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재순 비서관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여성 의원들이 좀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에서도 이 정도 나올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면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계속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협치 차원을 넘어서 불통이다. 그리고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여당을 위해서도 또 국민 정서를 위해서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보시고 어떤 여야의 이를테면 훈훈한 분위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좀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만, 다음에 드릴 두 가지 질문에선 또 약간 다른 분위기가 읽힙니다. 키워드만 좀 알려드리면, 하나의 질문은 김치찌개고 또 하나는 여우와 두루미인데, 자, 먼저 김치찌개.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했네 마네, 또 약간 누구 말이 맞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웃기고 잘못됐고 상황을 좀 악화시킨다라고 보여져요. 네.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홍근 원내대표 측에 우리가 좀 16일 날 시정연설 이후에 만찬회동을 좀 합시다라고 전달했다라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은요. 네.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관계자들 같은 경우엔 우린 연락을 못 받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참 답답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저희들로서는 답답을 한데, 이런 저녁 만찬 회동까지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협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도 좀 문제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좀 만나자고 했으면 좀 마지못해서라도 좀 만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선거를 앞두고 만찬회동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손 가리고 웃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하는 걸 하나도 못 얻으면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가서 김치찌개랑 돼지갈비 얻어먹고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이런 식의 비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로서는 만찬 참여 요청이 왔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은 언론 플레이다, 보여주기식 정치다라고 반응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화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상대방과 조율이 충분히 된 것이 사실은
귀결점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를 들면 제가 이광현 앵커님한테 밥 한 번 먹어요, 밥 한 번 먹어요 하고서 이광현 앵커님이 바로 이 시간에 이것을 진행하는 걸 알면서 이 시간에 밤 10시쯤 만나자라고 하면 이걸 정말 할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나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게 좀 급하게 추진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당내에서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다른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일정 취소하고 만나야 되느냐 고민하는 도중에 만약에 언론 보도에서 조율이 된 것처럼 나갔다면 뭐 민주당에서 좀 반발할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일을 뭐 교훈으로 삼아서 좀 원활한 소통이 됐으면 하고요. 어쨌든 협치의 키는 야당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와대와 여당이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치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 과거에 민주당도 이랬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했고요. 그에 걸맞는 여당의 리더십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여우와 두루미라고 제가 앞서 화두를 던졌는데 누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을 극복하겠다고 정권 교체를 호소했던 정부 아닙니까? 왜 또 여우 정치, 두루미 정치를 왜 합니까? 소주 한잔하자, 김치찌개 한잔하자, 같이 식사하자고 불러놓고 그 상에다가는 호리병 접시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국민 앞에 또는 야당에게 내놓는 그 메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 네, 결국 이 말은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가 도저히 인준을 해줄 수가 없다. 인사청문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해 줄 수가 없다. 찬성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여우와 두루미의 이소 부화까지 뭐 김종민 의원께서 얘기하신 거는요. 기본적으로 여우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면 여우가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을 메뉴에 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협치를 하자고 그러느냐라는 건데 야당도 좀 이 부분만큼은 좀 양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는 좀 양보를 하고 정호영, 윤재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분들의 좀 타켓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꾸 이런 모습이 강조되면 선거 앞두고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서 선거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물리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확인하고 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오늘까지였거든요. 이러면 내일 뭐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덕수 총리 이제 인준과 맞물려서 본다면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그 두루미 얘기에서는 뭐 불렀으면 식사하자고 불렀으면 접시를 좀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뭐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대통령이 절대 그러니까 이 의사를 처리할 수 없으면 그럼 아예 청문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회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더라도 청문회를 통해서 즉 여야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건데 그 부분까지도 자꾸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얘기한다라면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한동훈 법무자 개인의 어떤 능력 여부를 떠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찬성 여론도 있지만 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보여주시죠 화면에. 네. 네, 계속 말씀해 그래서 주시죠. 우려되는 부분은요. 지금 통합을 외치고 있는 정부의 첫 걸음에서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뭔가 진영 대 진영으로 나눠져서 맞서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시점도 사실 야당으로서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국회 대통령이 오셔서 의회 존중하고 한다고 하면서 내일이면 뭐 이르면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다 조간에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야당에서 대통령이
우리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좀 같이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야당의 인사검증 평가에 대한 결과까지 보여주시고 또 장 교수님께 같은 질문 드리면요. 지금 한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여론이 좀 해석하기에 따라 팽팽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진영이 확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대선의 연장전으로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약간 지금 뭐 박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오락가락 할 수도 있지만 야당의 인사검증 평가가 과연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야당의 인사검증 평가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모든 여론조사에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다 50% 과반수 넘게 야당이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이 3남매가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자를 살려준 것이 아니냐. 국민적인 평가, 야당의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잘한 것은 아니고 못했다라고 평가받는데 상당히 공헌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동훈 후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것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왔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해와서 인사청문회에서 희화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탓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한동훈 후보자 부적격해요. 뭐 자녀 문제 있어요. 저 정확히 밝혔어야죠. 그렇게 밝히지 못하고 지금 와서도 무조건 안 돼. 왜 안 돼?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이니까 안 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옳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한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준과 청문회 동의가 거래 대상은 되면 안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말 국무총리로서 일을 잘못할 것 같고 도덕성으로 문제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 자체로 반대해야지 한동훈 임명할 거야? 그거 우리 반대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정의당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전사를 내보냈냐 그랬어요. 앞으로 내각을 꾸려서 행정을 할 사람이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행정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의 그동안의 발언이라던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독립운동 운운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인물이 과연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중립성이 계속 의심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고요. 전사라는 표현을 왜 나왔냐? 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예전에 여러 가지 뭐 본인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소감을 밝힐 때마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인물의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격양된 감정을 많이 표출했어요. 물론 그냥 개인이라면 괜찮은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뭔가 마음에 분노가 있고 이 분노를 푸는 것을 혹시 장관이 돼서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인사를 보면은 오늘 한 신문에 이런 표현이 났어요. 검수완판이라고.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 이러다 보니 검찰공화국이란 말 다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맥락이 합쳐져서 우려가 있는 것이지 뭐 저도 민주당이 청문회를 과히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과 별도로 이런 부분도 보고 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시절에 상당히 감정적이고 직설적인 발언을 민주당을 향해서 한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국무위원을 맡겠다는 사람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도 옳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초창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어떤 표현을 썼는지 기억 다 하시잖아요.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국무위원 후보한테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했고 정치적인 논란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여당의 대표였던 추미애, 그리고 여당 의원이었던 박범계,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조국 이런 분들이 법무부 장관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란,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법무부 장관의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버리면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문제냐 이런 헌법은 제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눈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하면 도덕성도 있겠지만 저는
중립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와 수사야말로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한동훈 후보자는 어제 이제 검사 사직서를 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재송부 기한은 끝났기 때문에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또 여야 전국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 차원의 어떤 메시지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모두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또 이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다, 특히나 직접 부른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저도 보수 우파 쪽 진영에 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저희 대학교 때 상당히 많이 불렀던 거고 이거를 왜 보수 정권 때는 합창을 하고 진보 정권 때는 재창을 하고 왜 이런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5.18 그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모인 분들이 재창을 원하면 그렇게 재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정권의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재창 합창을 다르게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특별 열차를 타고 내려가시고 또한 국민의힘의 의원들 모두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의 강령에 보면은요.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기에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강령이 있어요. 이 강령을 대통령이 돼서도 지키려고 하는 저런 상징적인 모습은 평가받아야 되고 앞으로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원들이나 그 관계자분들이 5.18 정신을 훼손을 하거나 모욕하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5.18 정신 헌법 수록 메시지, 지난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 좀 관심이었는데 일단 개헌 추진 때 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또 이게 원포인트는 아니고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5.18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어떤 갈등 종식, 통합 이런 것은 긍정 평가를 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말씀해 주셨듯이 개헌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하니까 앞으로 좀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겠고 또 하나 강령 짚어주셨는데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강령에 어긋난 인물을 공천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본인이 막바지에 사과를 했지만 다소 선거를 위해서 등 떠밀려서 좀 사과한 느낌에서 굉장히 아쉽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생각에는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5.18에 대한 뜻을 모으고 그리고 앞으로 공천에서도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망언을 한 인물들은 아예 배제를 한다면 거기야말로 더 진정성이 돋보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선거를 앞두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같은 국민의힘의 5.18 기념식에 전원 참석한다는 이런 부분도 이를테면 외연 확장, 중도 확장 개념이겠죠.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달라졌는데 어떻게 판세를 보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결혼식 직후 아닙니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1년 텀이 있었는데도 우리 당이 14석, 제주,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20일 안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인데 수도권을 저는 한 곳이라도 이긴다는 승리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그 태풍, 이 돌풍의 핵이 바로 인천이다.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수도권 승리를 통해서 강원, 충청 이쪽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되겠죠. 네, 애초에는 과반 승리를 말했던 이재명 후보. 일단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데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다라고 했고 수도권 한 곳이라도 이기면 승리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발언과 함께 뒤이어 또 지금 말한 수도권 한 곳이라도라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덧붙여서 보여주시고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동정심을 유발해서 우리들에게 좀 지지층의 결집화를 이뤄내겠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솔직히 지금 호남과 제주, 세종을 빼놓고는 전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 곳은 수도권의 한 곳의 박빙은 결국에는 경기도 같은데 네.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서울과 인천에서도 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후보가 좀 뒤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제가요 선거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과반수 이상 제가 꼭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을 제가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 고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선거가 한 대략 17일 정도 남았죠. 그렇다면은 16일. 16일. 네. 그렇다면은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선거를 치르냐에 따라서 판세가 바뀔 수도 있는데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의 이 성범죄 사건이 지금 일반 국민, 특히 여성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와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좀 민주당 후보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박완주 이를테면 변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보여주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엔 그래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결집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선거는 결국 중도층 싸움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중도층이 어느 누가 아유 그래 이런 일 벌인 민주당 그래도 지지해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앞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어떠한 더 악재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제가 속도감 있게 보여드렸는데 앞서 보셨던 두 가지는 이제 최신 결과인데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과 이제 경기도지사 결과 보셨고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친 박원주 의원 관련한 내용들 변수로 작용한 건지에 대한 또 조사까지 덧붙이셨거든요. 자, 평론가님은 최근의 판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박원주 의원 사태의 영향이 분명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그래도 민주당에 대해서 호감을 좀 가졌지만 투표를 할까 말까 했던 사람들에게는 투표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추가로 나오는 보도를 보면 2차 가해 의혹이라던가 또 그 피해 직원에 대해서 직권면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조금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면 그동안 계속 문재인 정부에 비판했던 코로나19와 관련한 부분을 정말 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에 있어서 불통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등등의 변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은혜 후보, 김동연 후보, 강영수 후보 모두를 이제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 한번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일단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변수로 그러니까 단일화 여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단일화 변수는 좀 파급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는 되겠지만 이게 강용석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형식의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강용석 의원은 지금 3번의 TV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로 합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김은혜 후보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강용석 후보가 결국에는 좀 중도에 사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속 전망을 해봐요. 네.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용석 후보가 얻은 득표율만큼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져서 경기도지사직을 잃었다.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요. 강용석 후보는 보수파 진영에서 정치라든지 아니면 방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또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절에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니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해? 김동연 후보를 공격해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용석 후보에 대한 후보의 적절성 여부를 또 판단할 수밖에 없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아니 강용석 후보 당신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좀 접어라. 당신 때문에 선거 질 수 없지 않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라는 표현보다는 강용석 후보가 중도에 좀 사퇴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 자동 단일화인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사실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그 통화 관련해 가지고 선거 개입 관련해서 선관위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일단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잘라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라는 어마무시한 거짓말을 경기도지사 후보가 또 했을까라고 좀 저는 궁금하긴 해요. 뭐 진실은 뭐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까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 강용석 후보가 사퇴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 이것이 김은혜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물론 굳이 선거공학적으로 표를 계산한다면 그 표가 어쨌든 야당에 갈 표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렇다면은 보수 정당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보수 정당이 좀 벗어나야 될 것으로 지나친 강성 보수라든가 진영을 나눠서 한쪽을 너무 강하게 공격하는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강용석 후보가 사퇴하면서 만약 손을 잡는 모양새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좋기만 할까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짧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박완주 의원 제명한 의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의당에서도 지금 성폭력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강민진 전 대표가 성폭력을 당했지만 지도부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지만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설명까지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자꾸 진보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제발 이런 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이러십니까? 정말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번 어떤 평론가님께서 이제 성비비가 자꾸 불거지니까 권력에 오만한 자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권력의 오만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정당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온정주의도 분명히 이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조사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당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잘 조사를 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문화보다는 일각에서는 이것이 혹시 선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는 좀 시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고 뭐라고 할까요? 소모전을 만드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당 차원에서 또 추가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 입장까지 듣겠습니다. 네, 장성철 특임교수,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거제에서 소방용 임차 헬기가 추락해서 기장이 숨지고 부기장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등산 후 정비용 자재를 운반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당국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것에 누운 60대 기장. 구조대가 가슴을 누르면서 호흡을 살리려 애씁니다. 뒤쪽으로 참혹하게 찌그러진 헬기가 보입니다. 옆에서는 구조를 기다리는 또 다른 탑승자를 들것에 단단히 묶습니다. 헬기가 다가오고 들것이 하나 더 내려옵니다. 오전 8시 40분 거제 선자산에서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헬기가 저 정상에서 처음에 짐을 달고 여기 내려가고 밑에서 또 달고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올라오다가 헬기가 계속 가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삥 소리 나더만 수직을 그냥 뚝 떨어져. 60대 기장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부기장과 정비사는 생명은 구했지만 심각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기장님은 그 의식 호흡 없었고, 그리고 그 정비사분은 약간의 의식이 있었지만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기장님은 그 허리하고 그리고 그 우측 그 대퇴부 골절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헬기는 주로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임차 헬기. 사고 당시에는 화물을 옮기는 일에 투입됐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정상 주변을 돌다 추락했습니다. 헬기는 산 능선에 추락하면서 프로펠러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 아래로는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국토부 항공조사위는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현장 조사에는 기체의 상태, 잔해 분포도 등을 확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생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한국노총이 경고한 시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결국 건산노조를 연맹에서 퇴출하는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억대 횡령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앞서 한국노총 연맹은 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13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건산노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진 위원장은 기한을 사흘이나 넘긴 채 본부 회의에 버젓이 참석했습니다. 진병준 위원장은 이곳 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사퇴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찰 조사 때문에 세세히 소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23일 건산노조 대의원 대회를 열어 규약에 모순된 부분이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뜻을 묻고 여기에 따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횡령으로 인한 내용이 길어진 만큼 곧바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산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건산노조를 연맹에서 퇴출할지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규약 규정상 한국노총은 산하노조 위원장 개인을 징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갔고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이후에 산별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논의 방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건산노조 제명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위원장에 반발하는 노조원들도 대의원들에게 거취를 묻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재신임 받는 걸로 결정이 나올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주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경찰 조사 뒤에 의혹을 상세하게 해명하겠다고 YTN 취재진에게 말했던 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이 단기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군은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고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그동안의 북한 동향을 볼 때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전술핵 사용을 시사한 만큼 이번 핵실험은 소형화, 경량화와 관련된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3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다만 지하갱도에서 진행되는 핵실험의 특성상 실험 직전까지도 임박증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에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취임 즉시 입영부터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병사 봉급 세부 계획을 보면 국방부는 내년 병장 월급을 100만 원으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내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이후에는 150만 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역 적금 지원액을 현행 월 14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인상해서 월급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이 지역을 용산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없애버린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세기 중반 한양의 지명을 정리해둔 경주 오부도입니다.
현 국방부 청사 일대에 둔짐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용산이란 지명은 둔짐이로부터 남서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나옵니다. 지도로 보면 둔짐이와 용산은 다른 지역인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최근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 지역 일대를 용산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주장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 일제가 멋대로 바꾼 지역 이름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는 이곳의 지명이 둔지산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이름을 엉터리로 바꿨던 것입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일대 지역은 과거 수백 년간 서민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둔지산 또는 둔지미로 불렸는데 120년 전 이곳을 군용지로 수용한 일본이 수륙 교통의 요충지로 유명했던 용산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용산은 인왕산에서 시작해 만리제와 효창공원을 거쳐 이곳 용산 성당으로 이어지는 긴 산줄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둔지산 일대와는 직선거리로 약 3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상흔이 남은 용산 일대 명칭은 더 있습니다. 신용산이란 지명은 일본인을 위한 새로운 용산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욱천 고가차도는 일본인이 임의로 붙인 이름으로 고유 지명인 만초천 고가차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촌동 역시 일본인들이 편한 글자로 바꾸어버린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둔지산이란 이름을 살리기 위해 모인 10여 개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제 잔재가 더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용산 미군기지가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지금이 바로 왜곡된 지명을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청계천, 신촌, 인사동 등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라고 주장합니다. 일상생활 속 무심코 부르던 지명이 아직 청산하지 못한 아픈 과거의 산물은 아닐지 되짚어 보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용산의 새 대통령실 명칭이 다음 달에 결정됩니다. 대통령실 측은 용산청사 2층의 대통령 주 집무실을 완공하게 될 6월 중순쯤 새 대통령실 이름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지난달부터 청와대 대신 사용할 새 대통령실 명칭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모해왔습니다. 국민의 집, 국민관, 민봉관, 용산대, 이태원로 22, K하우스, 대통령실 집무실, 대통령실 등 어제 마감까지 모두 3만 건의 응모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외부 전문가와 내부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10명 안팎 규모의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집무실 명칭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3,9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밤 9시 신규 확진자는 한 주 전보다 14,000여 명, 2주 전보다는 15,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난 3만 명 중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가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인데 최근 코로나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재욱 씨. 정기적으로 약 처방받으러 병원을 찾는데 코로나 한창 때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환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예약 시간보다 조금 진료도 빨리 받았었고, 지금은 또 진료 보러 가면은 그냥 예전하고 많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 708만 명이던 국내 고혈압 환자 수는 지난해 1,374만 명이 됐습니다. 14년 만에 1.94배, 2배 가까이 늘며 20세 이상 국민의 31%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빅데이터로 고혈압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인데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코로나까지 한몫했습니다. 체중 증가가 사실 고혈압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운동 못하면 체중이 늘어난 게 아무래도 고혈압 조절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남성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2007년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60만 명 많던 것이 차이를 계속 줄여 2018년 역전한 뒤 지난해엔 30만 명 이상 남자 환자가 많았습니다.
고령층이 늘어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을 보정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보면 더 확실해서 여성은 10년 넘게 26%대를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07년 대비 7%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환자가 혈압약을 잘 먹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적정 투약 관리율은 2013년 이후 9년째 60% 전후로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남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혈압 관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활동 중이거나 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이제 약물 복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인 관상동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심부전 등이 발생한 사람은 38만여 명으로 합병증 발생률은 2.79%였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69살 여성 A씨가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 오늘 사망했다며 야외 활동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최근 집 앞 밭에서 일한 뒤에 인후통과 의식 저하, 어눌한 말투 등의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을 찾은 결과 지난 12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지난 2003년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50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77명이 사망해서 치명률이 18.4%에 이릅니다. 고열과 두토, 설사 등 주로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이 질병은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에 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병하게 되는데 높은 치명률에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BMW 차량에서 연이어 불이 났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사 착수 3년 만에 BMW 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들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여름 달리던 BMW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 화재에 불자동차라는 오명까지 붙었고 소비자뿐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크게 일었습니다. 본넷을 열었을 때는 연기가 그 뭉게구름같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뒤에 애도 태우고 와이프도 태우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요 부품의 균열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했다며 BMW 독일 본사와 BMW 코리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15년 10월에 BMW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도 일부 은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BMW 코리아 법인과 차량 품질 관리, 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AS 부서 임직원 전모 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EGR 장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내는 방식으로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BMW 독일 본사와 관계자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앞서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기소 의견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우리 현행법상 외국 법인은 결함 시정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독일 본사가 일부러 이를 숨겼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대상 차량 2만 7천여 대에 초유의 운행 정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BMW 화재 사태. 검찰 수사 결과가 3년 만에 나오면서 수년째 법원에 머물렀던 BMW 차주 1,200여 명의 대규모 소송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부평구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목과 복부 등을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상태였고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는 한편 오토바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숨진 A씨에 대한 복수 암시글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말 사이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10명이 희생된 뉴욕주 총기 사건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 교회, 텍사스주 벼룩시장, 시카고 관광명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총격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간 15일 일요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교회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타이완계 신도 30여 명이 예배를 마친 뒤에 교회에 모여 있을 때 60대 동양인 남성이 나타나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같은 날 텍사스주 휴스턴의 벼룩시장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초여름 같은 날씨가 찾아오며 다소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로 아침에는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강한 햇볕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전남과 영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2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